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속박수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매번 저널 미팅 할 때마다 뭐 새롭게 좀 알게 된 이런 어, 지식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매개로는 이지, 제가 가장 익숙한 이지를 하는 거긴 한데,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걸 이번에 좀 접하게 돼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멀티태스크 러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저 출처에 나와 있는 곳에서 가져왔으니까 제가 리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의 태스크를 동시 학습하거나,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태스크를 학습하거나, 이렇게 어떤 다양한 뭐 데이터가 됐든 다양한 태스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어, 연합해서 학습하는 그런 걸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다양한 데이터로 하나의 태스크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복합 태스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좀 익숙한 뭐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에 태스크하는 거, 그냥 멀티모달 러닝 아니야? 멀티모달 분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멀티 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조금 굉장히 좀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모달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의 좀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제가 5가지를 좀 써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뭐 동시에 학습을 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밑에 보면은 사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뭐 오버피팅을 줄인다, 이것도 결국에는 일반화하는 이야기고요.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다른 데이터로 좀 보완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일반화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태스크를 하는데 내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면 다른 데이터 쓸 수 있는 뭐 MI 데이터를 더 가져온다거나 약간 이런 거니까 크로스 서브젝트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도 일반화의 이야기니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일반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막 태스크가 너무 뭐 예측하려고 하는 태스크가 너무 다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이런 태스크를 설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무작정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걸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 중에 2번째 연구니까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Science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6.8,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컨셉 자체가 특이하고 재밌고요. 어, 대충 설명을 좀 드리면, 사람의 기분, 열차에 타 있을 때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히터나 에어컨 바람. 그거에 대한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촉각 인지를 하다 보니까 좀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도 좀 강조하고 멀티태스크 러닝도 강조하는 거긴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멀티태스크 러닝이 들어있으니까 이 논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인트로가 굉장히 짧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서멀 컴포트라고 하는 거, 이 온도에 대한 쾌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인데, 거기다가 이 오늘 연구에서 연구 환경인 이 기차 안에서, 특히 밀폐된 객실 안에서는 더더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평가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EEG로 예측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의 이런 쾌적함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뭐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지, 아니면
어떤 객실에 사람 몇 명까지만 들어가면 좋을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에너지 효율성으로도 좋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이런 쾌적함을 평가하는 게 되게,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좀 예측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총 33명이 이 실험에 참가를 했고요.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24명, 겨울에는 9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62채널을 찍었습니다. 실험은 어떤 그 기차칸, 진짜 기차칸에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추운 온도에서 점점 온도를 올려가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도부터 시작해서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점점 시원해지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태스크에서 이제 3분마다, 겨울에는 3분마다 지금 4가지의 주관적인 평가를 했고, 여름에는 2분마다 주관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멈추는 시점은 이제 더울 때 계속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주잖아요. 그럼 만족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도가 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만족도가 오르지 않는 시점, 그 시점까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처음에 이제 15분까지는 3분마다 하고 그 뒤에는 5분마다, 그리고 여름에는 처음에 10분까지는 2분마다 하다가 그 뒤로는 3분 단위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설문조사는 4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쾌적한지, 그리고 지금 온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좀 점점 따뜻해진다, 점점 추워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원해진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얼마나 습한지, 그리고 이 에어컨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센지 뭐 약한지, 뭐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들을 다 하고 니즈를 찍은 다음에 이 모델의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인풋 데이터로는 EEG 데이터에 STFT, 아니, 웨이블릿을 적용을 해서 타임 프리퀀시 맵을 뽑은 다음에 이걸 5개의 밴드별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5가지 밴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처를 9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피처는 뭐 파워 레이시오, PSD 레이시오, 그리고 에너지, 엔트로피 이렇게 다양한 피처들을 뽑았고, 좀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뽑았고요.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설문을 해가지고 그 7점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실제 실험 환경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짜 실제 열차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고 피험자는 앉아서 이런 설문을 했고요.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피처를 뽑는 곳, 그리고 쉐어드 레이어라고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곳, 그러니까 CNN 레이어, 그러니까 딥러닝 레이어에서 피처를 뽑는 곳, 그리고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라고 해서 각 태스크 분류를 위한 또 피처들이 학습되는 곳,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일단 첫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의 피처를 뽑아내는 뭐 그런 되고, 중요한 건 이 쉐어드레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어떤 특징들이 들어오면 이 트랜스포머로 가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어떤 채널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뽑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정보를 뽑는데 약간 주력을 했고, 그래서 뒤에 결과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어떤 채널들이 유의미했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뽑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좀 뒤에 있고요. 다음으로는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공통된 특징을 뽑잖아요. 뽑은 다음에 이 레이어로 넘어와서 이제 각
피험자의 기분을 예측하기 위한 피처로 탈바꿈하는 그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쉐어드 레이어에서는 다양한 태스크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정보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감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의지에서 좀 감정과 관련된 내용의 활성 패턴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공통적인 걸 사실 이걸 이제 그냥 네 줄로 또 패러럴하게 가면은 파라미터가 4배인데, 그런 어떤 감정과 관련된 공통된 특징을 하나의 이런 레이어에서 뽑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태스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화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화라는 게 원래 한 가지 태스크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한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든 피처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버피팅이 생기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어쨌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 이 결과 같은 경우에 그냥 실험 동안에 사람의 기분이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 열차에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Y축은 객실의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선은 실제 온도거든요. 그 객실의 실제 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겨울은 추운 데서 이제 더운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 오르는 거. 여름에는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까 좀 떨어지는 거. 그래갖고 빨간색은 이제 TCV라고 해서 그 쾌적한지, 얼마나 쾌적한지 사람들이 평가한 거.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TSV, 그래서 지금 온도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렇게 설문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CV 같은 경우는 당연히 쾌적함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느껴져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까만색 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실험 모두 제가 말씀드린 추세를 보여서 실험 자체는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모델 성능을 보면 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쾌적함에 대해서도 가장 좀 좋은 성능 보였고, 온도감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고, 습기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지금 습기가 한 80% 내외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건 거의 다 70% 내였거든요. 60%, 70% 내였는데 가장 좋았고, 이제 지금 에어컨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 70% 정도 구분을 해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로는 이제 이게 뭐냐면 모든 참가자들 별 크로스 서브젝트 분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각 색깔은 아까 설문조사에 대한 거고요. 여기 주변으로 삥 둘러져 있는 게 이제 피험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피험자를 평가를 하려면 나머지 2번부터 33명으로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얘를 테스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표로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이렇게 바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스팜을 예측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앞에서 제가 그 중요한 채널을 뽑는 데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채널의 중요도를 뽑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3명이 있는데 33명 중에서 이 채널이 몇 번 뽑혔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뽑히는 기준은 이 웨이트를 기준으로 상위 50%, 그러니까 웨이트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었으면 50부터 100까지의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뽑았을 때 그 채널이 어떤 것들이었냐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많이 뽑히면 뽑힐수록 어텐션 웨이트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이 뽑혔는데, 이걸 이제 토포맵으로 봤을 때 좀 영역별로 보자면 뭐 센트럴이나 뭐 측두나 두정엽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하면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논문에서
따로 전두엽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전두엽도 좀 붉은 거 보니까 이런 감정에 관련된 영역들이 좀 높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결과를 봤을 때 신경생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 모델이 사람의 이런 신경생리학적인 이런 특성을 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도 같이 했는데,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 없는 경우 한 이렇게 5%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가 없는 경우도 한 5%씩 떨어지는데, 다 같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셋, 아까 중요한 채널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그러니까 많이 뽑힌 순으로 이렇게 8개, 12개, 16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채널셋을 해봤는데, 채널셋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가장 62개 다 쓰는 게 가장 좋긴 했지만, 한 8개 정도만 써도 좀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 않은 성능이라서 충분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모델 해석도 되고 트랜스포머 썼으니까 채널 수를 줄여도 성능 저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가 제안한 모델이 굉장히 실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Expressed Systems with Application 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5, 이 저널도 상위 10% 드는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모터 이미저리를 더 잘 분류하기 위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한 연구이고요. 여기 앞에 Gated Parallel Feature Fusion 이라는 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모터 이미저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움직임 없이 이렇게 내 머리로 움직임을 상상할 때 측정되는 신호라고 생각을 신호이고, 이게 이제 PCI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런 PCI 초기 연구에서는 막 수작업으로 피처를 뽑아야 됐고, 뭐 SVM이나 LDA 같은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런 뭐 수작업으로 핸드크래프티드로 피처 뽑는 거, 이런 거랑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뭐 성능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이 나왔고, 딥러닝을 사용해 보니까 성능도 굉장히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딥러닝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발전되면서 막 복잡한 딥러닝 구조도 나오고, 뭐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크로스 서브젝트, 그러니까 교차 피험자 평가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뭐 트랜스퍼 러닝 뭐 이런 것도 많이 제안이 됐는데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일반화가 더 잘 돼서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일반화된 특정을 잘 뽑아낼 거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까 맨 앞에서 태스크가 너무 다르면, 여기서는 이제 피험자겠죠. 피험자 간의 이런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연구에서는 저 게이티드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일반화를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을 써서 성능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부터 살펴보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피주어넷, 하나는 PCI 컴피티션,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데이터셋 간의 크로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데이터셋 안에서 피험자끼리 크로스 서브젝트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피주어넷 같은 경우에는 2클래스, 그리고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4클래스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모델 프레임워크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모델 이름이 GPFMTL 이라는 모델이고, 크게 두 가지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트림으로 진행되게 되고,
여기서도 한번 멀티태스크 러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 서브넷이 있고 MT 서브넷이 있는데, 위에는 진짜 이게 억질리티 태스크 서브넷이라고 해서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토 인코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레이블 없이 이 데이터가 다시 재구성이 되려면 이 축소된 정보, 그러니까 다들 오토 인코더 아시다시피 어떤 데이터를 압축하고 그걸 다시 재구성을 했을 때 이 재구성된 게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 압축된 정보가 진짜 모든 정보를 거의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떻게 보면 여기 조금 그냥 엑기스가 담겨있는 피처들을 뽑는 그 대신 레이블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 자체적으로 좀 서로의 다른 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약간 구별 가능한 피처들을 찾아내는 스스로 그런 서브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이 MT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실제로 분류를 하는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다양한 커널로 피처를 뽑고, 그리고 피처 막 뽑고, 여기 채널 와이즈 어텐션, 어떤 채널이 중요한지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 분류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 GCM이라고 해서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 컨트롤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두 스트림 간의 정보를 얼마나 공유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게이트들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역할을,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게이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좋은 피처를 뽑고 그러니까 재구성하는데 좋은 피처들을 뽑고, 밑에서는 분류를 위한 피처들을 뽑게 되는데, 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은 약간 일반화가 될 거다라고 지금 연구자들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G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메인이니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농축된 정보, 이 엑기스 정보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애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0에서 1 정도,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요. 만약에 0에 가까우면 애들 정보를 안 받겠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공유를 많이 받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태스크 릴레이티드한 이런 특이성과 이런 공통성을 균형을 맞추는, 모든 데이터 가지고 공통된 이런 엑기스랑 태스크를 분류하기 위한 피처의 어떤 조합들, 어느 정도가 딱 균형이 좋은지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다른 연구들에서 제안한 것보다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 두 가지 모델이 제안하는 모델은 좀 성능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하나의 트라이얼을 분류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계산한 표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파라미터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성능은 또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 둘의 트레이드 오프를 뭐 어떻게 해야지 좋다라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시간 PCI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빨간색 밑줄 그어놨던 이 두 가지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TSN으로 뿌려봤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딱 사각형인데 여기 비슷한 색깔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분류가 굉장히 잘 되는 쪽으로 피처들이 러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거의 다 어빌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통은 그냥
뭐, 뭐 넣었고, 뭐 뺐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표 하나에 하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하는 논문은 저도 처음 보는데, 이제 각각 모델들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면서 성능도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까 이 모델 자체가 두 개의 스트림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두 개의 서브넷으로. 그 중에서 AT, 위쪽에 게 없어지면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고, 파라미터는 좀, 어, 많지만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피처가 있는데, 이 메인 스트림에서 피처를 뽑을 때 아까 여기가 3개였거든요. 이 컨볼루션을 3개를 했을 때랑 1개 했을 때의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1개 했을 때보단 3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 커널 사이즈를 여러 개를 해서 피처를 뽑는 게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게이트가 있냐 없냐 인데, 게이트가 없을 때보다 게이트가 있을 때 성능이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게이트 자체의 값이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 공통된 정보가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논문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게이트가 무조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보조 위에 서브넷을 제거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오토 인코더를 아예 없애버린 약간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없는데 위에 있는 세부 모델까지 다 지워버렸을 때의 성능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2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촉각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이제 내부 학습할 때 보여드렸지만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되는데 일반화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컨디셔널 오토인코더 자체가 계속 인풋 데이터로 레이블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스트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처음에는 안 넣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포기해서 이제 슈도 레이블을 넣어서 이제 예를 들면 거치기가 5개면 1부터 5까지 다 넣어봐서 프로버빌리티 비교해가지고 가장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오토엔코더 자체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공통된 특징만 뽑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 멀티태스크라는 개념을 찾아서 이거 좀 개념이 좀 재밌네 싶어가지고 좀 소개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모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계속 이렇게 레이블이 꼭 들어가도록 하기도 했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더블 스트림을 2개로 해가지고 분류는 분류대로 하고, 이런 핵심 정보는 핵심 정보대로 뽑는 이런 걸 좀 하면은 일반화의 성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논문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어, 다른 대학원생분들도 이런 좀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일반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트레이닝은 정말 잘 나오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좀 떨어진, 좀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좀 일반화 성능을 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2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